그건 짓을 했다가는 절대 극락정터에 이르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져 왕생도 하지 못할 터이니 남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덧없음을 깨달으세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무라사키 시키부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최고의 고전 겐지 모노가타리입니다. 우선 겐지 모노가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겐지 모노가타리는 일본에 의한 시대 중기인 11세기에 지어진 소설로 작가는 보통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여겨지지만 복수작가설, 후대 창작설도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일본 소설계의 대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비롯한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감명 깊었고 영향을 많이 받은 소설로 언급하고 있는 작품이죠. 제목인 겐지 모노가타리의 겐지는 주인공의 이름이고 모노가타리는 이야기, 소설이란 말로 한마디로 겐지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란 뜻이랍니다. 54첩에 달하는 장편으로 800여 수의 와카가 들어있는데 일본 문학의 여명기를 장식한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덴노의 황자로 태어나 신하 계급으로 떨어진 히카루 겐지와 그의 아들 세대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겐지는 천황인 아버지를 가진 최고 신분의 잘생긴 외모, 음악, 무술, 학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영웅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맨이 일생에 걸쳐 관계한 여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겐지 모노가타리는 이런 수많은 여자들과 겐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등장하는 여자는 미녀, 추녀, 사랑스런 여자, 똑똑한 여자, 귀신이 된 원한의 여자, 할머니까지 있고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러 아들을 낳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소설이 일본 고전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선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점으로 방대한 분량의 등장인물이 400여 명을 넘고 기간도 70여 년의 오랜 세월을 그린 스케일이 대단히 큰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문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도 면밀한 구성, 탁월한 표현 능력, 서정적 문체로 높은 평가를 받는데 인간 통찰의 예리함과 사실성, 비판성 등은 근대 소설의 선구가 됩니다. 이런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후 문학작품에 남긴 영향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많은 아류작도 나와 문학사적으로 가치와 의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생명인 재미도 만점인데 별의별 여자가 다 나와 귀공자와 별의별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쓰여진 당시부터 데이트를 쳤고 이후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전 작품은 입시 때만 관심을 갖는 현대에도 겐지 모노가타리는 그 재미로 여전히 일본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가부키 등은 물론 연극, 영화, TV 드라마, 만화, 소설 등에 애용되고 있습니다. 또 작품이 쓰여진 당시 일본의 문화와 사상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역사 자료적인 면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손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답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문학평론서인 무묘조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격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지 모노가타리란 소설을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신기한 일로 느껴진다. 정말 부처님이 계시를 주셔서 세상에 내리신 것으로만 생각된다. 결국 중세학자들은 이 불가사의한 소설에 대해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리신 영혼이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작자는 바로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한 궁녀입니다. 겐지 모노가타리의 첫 부분의 본문은 유명해서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외워야 할 정도인데 몇 줄 안 되어 소개해봅니다. 어느 천황 때의 일이었던가 뇨고, 고이 등의 수많은 후궁이 있는 중에 특별히 신분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총애를 받는 후궁이 하나 있었다. 처음부터 나야말로 천황의 총애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신분 높은 후궁들이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업신여기고 질투했다. 그녀와 신분이 같거나 그보다 신분이 낮은 후궁들의 미움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었다. 아침 저녁의 궁중 생활에 있어서도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만 거듭되고 미움을 받는 일이 쌓이고 쌓이자 점점 병약하게 되어가서 외롭고 가련한 모습으로 친정으로 가는 일이 많아졌다. 천황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너무나 가련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세상의 얘기거리가 될 정도로 극진한 총애를 하셨다. 여기 등장하는 천황은 기리스 보천왕으로 겐지의 아버지에 해당되고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극진한 총애를 받는 이 후궁은 기리스 보코이로 나중에 겐지를 낳습니다. 기리스 보코이는 겐지를 낳고 다른 후궁들의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어린 겐지를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겐지의 파란만장하고 화려한 여성 편력의 일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겐지 모노가타리는 3부로 이루어지는데 1부는 겐지 출생부터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영화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2부는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는 달리 부의 절정에는 있지만 고독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겐지의 만년의 모습, 그리고 3부는 겐지가 죽은 후 그 자손들의 인생과 사랑을 다룬 것입니다. 1부 신부는 그리 높지 않지만 천황에게 극도로 총애를 받던 기리스보라는 후궁이 겐지를 낳고 다른 궁녀들의 시샘으로 죽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겐지는 아름답고 총명하게 자라나 좌대신의 딸인 아오이노우에와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겐지는 항상 마음속에 어릴 때 죽은 어머니의 환영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꼭 닮은 아버지의 새 후궁 후지스보를 마음속으로 몰래 연모하면서 그녀와 꼭 닮은 무라사키 노우에를 어릴 때부터 데려와 키우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겐지는 로쿠조노미야스 도코로를 비롯해 여러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지만 마음은 항상 후지스보에게 향해 있고 아버지의 후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어 황태자까지 낳게 됩니다. 정실 부인인 아오이노우에가 출산 직후 모노노케에 의해 목숨을 잃고 나중에 겐지는 무라사키 노우에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여 총애를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다 일시적으로 정치의 물결에 시달려 귀향을 가지만 결국 다시 궁중으로 돌아와 천왕이 된 자기의 친아들의 후견인으로 영화의 절정에 이르는 40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겐지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상감께서 좀 더 어른이 되시면 출가하리라 속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옛날일을 보더라도 젊은 나이에 벼슬자리를 얻을 정도로 세상에 탁월한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하지 못했다. 이제까지 자기는 과분한 지위를 얻었다. 요전에 불행한 날들이 있었기에 간신히 지금까지 운수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앞으로 순조로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장수하기는 위태로울 게 틀림없었다. 겐지는 조용히 은신하여 후세를 위해 불공을 들이며 장수하고 싶었다. 겐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의 땅을 구해 법당을 짓게 했다. 그러면서 불상과 경권 따위도 그와 함께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것들을 잘 교육하여 훌륭한 인물, 뛰어난 여성으로 만들어보려는 바람과 입산하려는 일은 양립하지 않았기에 어느 쪽이 진정한 겐지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다. 2부 겐지도 40살이 되었는데 많은 여자 중에서도 후지스보와 닮아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이상형의 여자로 길러온 무라사키 노우에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 새로이 신분이 높고 어린 온나산 노미야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무라사키 노우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무라사키 노우에는 본부인을 새로 맞은 질투로 몸져눕고 겐지는 그를 간병하느라 그곳에 살다시피 하면서 온나산 노미야를 내버려두게 됩니다. 이 틈에 그녀를 사모해온 가시와기가 온나산 노미야와 하룻밤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 아들까지 낳는데 사실이 밝혀질 것을 걱정한 가시와기는 죄책감에 병을 앓다 죽고 온나산 노미야도 출가를 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겐지는 자기가 예전 지은 죄의 업보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무라사키 노우에마저 죽자 삶의 의욕을 잃은 겐지는 출가를 준비합니다. 요즘 사내들은 힘으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사내들의 죄만은 아니거든. 나도 그랬지만 너무 쌀쌀하다, 무정하다, 원망스럽다 하는 그런 심정이 쌓이고 쌓이면 무도한 짓을 하게 되는 법이야. 또 그 상대가 신분이 낮은 여자라면 버릇없다고 해서 더더욱 죄를 저지르기 쉽거든. 일부러 꽂히니 나비니 두루뭉술하게 애둘러 쓴 편지를 보내다간 자칫 더 애가 타서 매달리려 들 수도 있지. 하물며 아예 답장조차 않고 잊어버린다면 남자가 화를 내며 덤벼들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일시적 감정에서 성의 없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는 바로 답장을 써줘도 좋지 못해. 나중에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 여자가 조심성이 없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상대를 대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지 못한 법이야. 누구의 정기라고 해도 꼭 있는 그대로를 쓰지는 않지.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두루 목격한 사람이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건 아름다운 일이라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후세에 전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저런 경우에 이를 가슴에 묻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칭찬을 하려 들면 과장해서 좋은 일만 나열하게 되고 또 한쪽을 두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을 지독하게 헐뜯어서 쓰게 되거든.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담아놓은 게 소설이지. 중국 학자가 쓴 건 또 다르고 옛날 소설과 최근 소설의 다른 점이 있잖아. 물론 깊고 얕음은 있겠지만 그것들을 모조리 거짓이라고 따잘라 말할 순 없지. 부처님이 올바른 뜻으로 말씀해 놓으신 불경 속에서도 묘안이 있어서 여러모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크게 깨닫지 못한 인간은 그것을 보면 의문이 생기겠지. 방등경 속에는 특히 그런 점이 많이 있다. 결국 모두 다 같은 뜻인데 보리심과 번뇌의 차이는 마치 인간의 선과 악의 차이와도 같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 소설이고 뭐고 모든 일이 소용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야. 어떤 예능이든 배우기 시작하면 깊이를 알 수 있어 자기가 만족할 만큼 습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만한 노력을 기회에 기울이는 사람이 적으니 조금 연습하면 자만해서 손을 놓고 말지요. 헌데 검은고만은 간단하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옛 연주법을 배워 그 정수를 깨우친 사람은 검은고의 음색으로 천지를 주무르고 귀신의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합니다. 검은고 소리에 이끌려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이 행복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고귀한 신분에 올라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예는 많습니다. 검은고 연주법이 전래된 초창시에 이를 터득하고자 한 사람은 오랜 세월 외국에 나가 방황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듯합니다. 그러나 경지에 오르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검은고의 절묘한 음색이 하늘의 달과 별과 비구름을 움직이고 때 아닌 서리와 눈을 내리게 하고 천둥을 치게 했다는 예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악기인데 지금 같은 말세에는 그 연주법을 온전히 익힌 자가 드무니 어디에 그 옛날 비법의 일부분이나마 전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귀신도 넋을 잃고 귀 기울인다는 검은고다 보니 어중간히 연습해서는 오히려 화만 자초한다는 불미한 구실이 붙어 등한시되었으니 오늘날에는 연주법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검은고가 없다면 무엇으로 악기의 음률을 맞추겠습니까? 3부 겐지와 주요 주인공들이 다 죽고 그 자손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내용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겐지의 아들 카오루와 라이벌인 미우노미야는 훌륭한 기공자들로 성장했는데 카오루는 우주에서 만난 오이기미를 사모았지만 그녀는 결혼을 거부합니다. 한편 미우노미야는 오이기미의 동생인 나카노키미와 결혼을 하고 결혼을 거부한 채 죽은 오이기미의 환영을 줬던 카오루는 그녀와 닮은 우키우네를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미우노미야도 우키우네에게 마음이 끌려 결국 그녀와 관계를 갖는데 카오루와 미우노미야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우키우네는 자살을 결심하나 승려들에게 구해지고 그녀는 출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건 짓을 했다가는 절대 극락정토에 이르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져 왕생도 하지 못할 터이니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덧없음을 깨달으세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럼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요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적 덴노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중을 드는 많은 유보와 고위 중의 집안도 신분도 별로 높지 않은 한 명의 궁녀인 기리츠 보고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덴노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옷 같은 왕자를 낳았지만 고키 덴왕후를 비롯한 다른 비들의 질투와 원망과 박해를 받아 겐지가 3살 때 횡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덴노는 고이처럼 강력한 후견인이 없는 왕자를 동궁으로 삼으면 함위 계승 싸움에 말렸을 때
힘들 것으로 생각해 일세 겐지로 신적을 하사해 사람들은 빛나는 겐지라고 부릅니다. 그 후 황제는 겐지가 10살 때 고위의 후지츠보궁을 드렸는데 겐지는 엄마와 닮은 후지츠보를 사모해 결국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 금기를 저지르고 후지츠보는 겐지의 아이 레이제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12세가 되었을 때 좌대신을 가관역으로 삼아 겐지는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축하야는 첫 왕자인 스자쿠인제 이상으로 성대했으며 그날 밤 좌대신의 딸인 아오이노 우에와 결혼을 합니다. 겐지는 그 사이에도 많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후지츠보의 조카에 해당하는 소녀인 무라사키 노우에를 우연히 만나 이상형의 여성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황태자의 미망인 로쿠조 노미야스 도코로, 유부녀인 우츠세미, 그녀의 이붓딸 로키바 노오기, 절친인 토노추조의 전 애인 유가오, 레케 덴요고의 자매 하나치루 사토, 죽은 히치노미야의 공주 스에스무하나, 기리츠 보왕제를 모시던 60살 가까운 늙은 국녀겐 노나이스노스케 등이 그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츠세미의 남동생과는 남색 관계에 있었으며 오로보즈키요는 겐지의 정치적으로 적인 우대신의 딸로 덴노이며 형인 스자쿠제의 약혼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고키덴데우와 우대신은 이것을 기회로 대립하는 좌대신의 사위인 겐지가 언약을 맺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겐지가 후견역으로 있는 동국 레이제이를 제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자쿠제를 무너뜨리려는 반역 음모를 꾸며 그를 정계로부터 추방하려고 하는데 26세의 겐지는 관이를 박탈당하고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무라사키 노오에게 소유지의 장원과 기타 재산을 부탁하고 스마에 가는데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검은고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리에 빠진 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까지 친했거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도 겐지를 싫어하는 우대신가에 알랑거리며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데 도노추조만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스마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겐지는 그 용기와 우정의 두터움에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스마에 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큰 폭풍우가 내리고 천둥이 울려 퍼져 결국 번개로 겐지의 집까지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날 밤 꿈에 죽은 기리츠 보원이 나타나 스미오 지신의 명령이니 이 해변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다음날 아침 아카시 노니도가 겐지를 마중 나와 겐지를 아카시에 데려오라는 예언을 꿈에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겐지는 예언에 따라 아카시로 옮겨서 유도의 딸 아카시 노기미와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아카시 중궁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카시에 간 지 2년 4개월이 되었을 때 경에서는 스자쿠제가 꿈속에서 죽은 기리츠 보원이 나타난 뒤 눈병을 앓고 고키 덴왕후는 중병으로 누우며 얼마 후 우대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자쿠제는 고키 덴왕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겐지를 소환하고 스자쿠원이 퇴위를 하는데 겐지의 아들 레이제이가 즉위하고 갑자기 내 대신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실각 중 자신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보복을 하며 지금까지 궁핍하게 살았던 일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물은 귀공자였던 예전과 달리 권력의 중추에 굴림에 대정치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출생의 비밀을 안 레이제이제로부터 천왕을 퇴위한 사람에게 필적하는 이치인 준다이조 천왕이라는 지위를 받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기세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로쿠조 노미야스 도코로들에게 내주었던 옛저택을 빛나는 이 세상의 극락정토처럼 6조원이라는 할렘으로 바꿔 지금까지 관계해온 여성들에게 주고 호사로운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 4개 마을에 자리한 대저택에 각각 사기절의 정취를 배치했는데 동남의 봄대전에는 겐지와 무라사키 우에와 아카시 노기미가, 동북의 여름대전에는 하나치루 사토와 다마카즈라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남의 가을대전에는 아키노 코중궁, 서북의 겨울대전에는 아카시 노우에를 살게 해서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라고 불린 이상향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겐지가 40세가 된 봄에 스자쿠원은 엄마를 여의고 아이들 중 가장 총애하는 온나산 노미야의 남편 고르기에 고심을 합니다. 유우기리 중납원, 카시와기의 오이문 장관 오타루요 부쿄노미야 장관, 다이나곤 등이 후보에 오르지만 후견인으로서 제일 실력 있는 겐지에게 정착합니다. 겐지는 일단 거절하지만 어린 14세의 온나산 노미야를 한 번 더 이상의 여성으로 육성시키려고 생각해 결혼을 결정하고 6조원의 사실상 정부인이었던 무라사키 노우에는 불신이 더욱 심해집니다.
온나산 노미야의 황녀라는 신분의 무거움만으로 정부인의 자리를 빼앗긴 무라사키 노우에는 병이 나고 서서히 육조원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게 됩니다. 그 사이 온나산 노미야는 카시와기와 간통의 카오루를 임신하는데 이것을 안 겐지는 경노하지만 한편으론 후지츠보와 겐지의 아이 레이제이제를 떠올리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온나산 노미야는 젖먹이 카오루를 남기고 출가하고 카시와기도 자책에 빠져 병사를 하는데 무라사키 노오에는 겐지 이외에 의지할 사람도 돌아갈 집도 없는 처지를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원하지만 무라사키 노우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 겐지는 결코 승낙하려 하지 않고 결국 겐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단념한 아카시 중궁이 지켜보는 가운데 43세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죽게 됩니다. 겐지는 51세의 나이에 육조원에 홀로 남겨져 마음의 상처는 깊어가기만 하는데 결국 출가 준비를 서두르게 됩니다. 겐지 모노가타리. 한마디로 겐지 모노가타리는 천황의 아들이자 다재다능한 주인공 히카루 겐지가 여러 여자를 꼬시고 다니면서 일어나는 정복 전쟁, 심리학, 사건과 궁정암투, 겐지 주변 캐릭터들의 다양한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여자, 남자 모두 그의 매력에 사로잡혔는데 고대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고 작가가 귀족 출신의 북녀라 헤이안 시대 상위 계층의 생활상 묘사와 고증이 사실에 부합하고 뛰어납니다. 대략 열거하면 계모, 과부가 된 숙모, 계모의 조카, 형의 딸, 다른 계모의 여동생이자 형의 약혼녀, 부하의 후처와 딸, 신부의 애인, 그 애인의 딸, 사촌 누나, 여러 시녀, 유배지에서 만난 여자, 어릴 적 여사친. 우연히 같은 숙박시설에 묵게 된 과부와 그 과부의 일부 딸, 심지어 자신의 저청제인 남자 하인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의 남동생까지 골고루 꼬신 희대의 바람둥이로 세경마인의 표본입니다. 일본 내 여러 학자들이 성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 흥미로운데 여자들은 겐지와 만난 여자들의 생활과 심리에 더 비중을 두고 해석하지만 남자들은 겐지의 연애담과 출세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남녀의 차이가 심지어 오늘날 일본의 서브컬처에서조차 남성향과 여성향 작품의 차이로 나타날 정도이니 겐지 모노가타리가 일본 문화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역들에서는 겐지 모노가타리를 겐지 따라잡기로 히카루 겐지, 무라사키 노우의 겐지의 부인들, 겐지의 연인들, 겐지의 자녀들, 소편인 우지십첩의 주인공들, 로쿠 조노인 등 7편에 걸쳐 소개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인 골목길. 접근 금지 팻말이 놓여 있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빙 둘러 줄을 쳐놓았다. 굳어지기 직전 누군가 그 선을 넘어와 한 발을 찍고 지나갔다. 놓였다. 문숙, 첫사랑.